안녕하세요. 운채널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시다 보면 인증 대상인 상품이 나올 텐데요. 인증 대상인 상품 어떻게 등록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어린이 제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방송통신 기자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어린이 제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린이 제품은 이렇게 출산 육아 쪽의 카테고리를 선택하면은 대부분이 이런 문구가 나올 거예요. 어린이 제품 인증 카테고리다. 그래서 모델명과 인증 정보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고 뭐 어디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는 어린이 제품 중에서도 인증 대상이기 때문에 잘 입력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입력하는 거는 이제 배웠으니까 밑으로 내려서 일단 앞에 나온 대로 모델명을 필수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증에 따라서 모델명을 꼭 입력해야 되는 게 있고 뭐 모델명과 제조사를 입력해야 되는 게 있고 등등 다르거든요. 보시고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상품 주요 정보 쪽에 KC 인증, 어린 제품 인증, 인증 정보 이렇게 세 가지 칸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인증을 도대체 어디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냐 문의를 하시는데 그냥 일단 직관적으로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 인증이라고 빨간 불이 뜨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쪽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고 그 똑같은 거를 굳이 여기에다가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두시고요. 혹시라도 여러 개의 인증을 받은 상품이라면은 이제 여러 개를 나눠서 등록하시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 어린이 제품 인증 쪽에다가 하나만 등록하시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상품을 예시로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온채널 상품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사용하는 상품을 예시로 보자면은 이제 상품 상세 설명에 아마 대부분이 어떤 인증 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증 대상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또는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 안전 확인이라 해가지고 번호가 나와 있죠. 이제 이 번호를 가지고 입력을 할 거예요. 복사를 일단 해놓고 어린이 제품 인증 대상에서 아까 안전 확인이라고 했었죠. 안전 확인을 누르고 번호를 붙여넣기를 하시고 나머지 칸은 일단 두시고요. 정보를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인증서가 대부분 바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뭔가 입력한 그 번호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랑 한번 그 대조를 해보고 혹시 뭐 오탈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대부분 정확한 그 번호를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번호를 이제 나오면은 여기에 정보가 다 있습니다. 인증기관을 복사해가지고 인증기관 넣는 칸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인증상호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증일자는 이쪽에 인증일자 여기 나와 있죠. 2021년 3월 23일. 그럼 칸을 모두 채웠으니까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끔 가다가 여기에 안전 확인인지 안전 인증인지 어떤 건지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은 안전 확인이나 안전 인증 쪽으로 둘 중에 하나 해보시고 조회가 되면은 이게 안전 확인인지 안전 인증인지 거꾸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 확인이구나, 안전 인증이구나 보고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가끔 어린이 제품이기는 한데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라 해가지고 뭔가 번호가 있기는 한데 조회가 잘 안 될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하시다 보면은 막 의류나 양말이나 뭐 이런 쪽에서 아마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번호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조회를 하셔도 안 나올 겁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이 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눌러보시면 어차피 인증 번호를 넣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인증 기관이나 인증 그 상호를 아는 경우에만 넣어주시고요. 모르겠으면은 그냥 이 공급자 적합성만 선택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꼭 여기에다가 입력하지 않더라도 내가 등록하는 그 상세 페이지에 정확하게 인증받은 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면은 사실 뭐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근데 상세 페이지에 없다거나 아니면 인증이 필요한 상품인데 인증을 안 받았는데 내가 판매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당연히 크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상세 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면은 굳이 입력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인증 잘 받은 거 맞는지 체크할 겸 해가지고 등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꽂아서 사용하는 드라이기로 한번 예시를 볼게요. 상단에 인증 번호가 나와 있는데 일단 두 가지의 인증을 받았어요. 지금 전기용품 인증을 하나 받았고 또 전파 인증을 받았네요.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용품 인증을 등록하는 거는 방금 어린이 제품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또 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번호만 복사해가지고 제가 한번 카테고리부터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 디지털 가전 쪽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전기용품 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이런 거에 인증 필수 카테고리다라고 하면서 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카테고리가 약간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카테고리니까 잘 유의해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입력하고 이제 상품 주요 정보 쪽에서 KC 인증이랑 인증 정보 입력하는 데가 나와요. 또 두 개가 나오죠. 지금 같이 방금 제가 예시 드는 것처럼 두 개의 인증을 받았으면은 두 개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나 전기 인증만 받았다 하시면은 요 KC 인증 빨간불 떠 있는 곳을 위주로 작성하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자, 전기 인증을 한번 볼게요. 아까 상세 페이지에 전기 안전 인증이라고 잘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인증번호 복사해 놓은 거를 붙여넣기 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여기까지 일단 똑같은데 아까는 바로 그 인증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번호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검색하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잘못됐지 하고 검색을 다시 한번 인증번호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많은 경우가 이렇게 맨 뒤에 뭔가 하나가 한두 개가 빠져 있어가지고 인증번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맞는지 한번 보시면은 제품이 일단 맞거든요. 모델 명이나 이런 거 확인했을 때. 그러면 이 인증번호가 맞구나 다시 한번 복사해가지고 번호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봤더니 맨 뒤에 알파벳 하나 빠져가지고 그런 거고요. 다시 한번 인증번호 확인 눌러볼까요? 이제는 잘 나오네요. 인증기관을 복사해가지고 앞에다 넣으시면 끝.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인 거 확인했으니까 전기용품 안전 인증 잘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번호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보다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전기용품 같은 경우에도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라는 거 있으니까 그 어린이 제품 때처럼 뭔가 잘 번호가 조회가 안 된다거나 하면 혹시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 그 확인 번호가 아닐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번호가 대부분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맞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용품, 어린이용품 했던 것처럼 생활용품도 비슷합니다. 생활용품은 일부가 이제 인증 정보가 필수인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뭐 생활용품 안전 인증일 수도 있고 안전 확인일 수도 있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안전기준 준수 요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관련돼서는 뭐 가이드북을 보시면은 조금 공부를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잘 이제 정보는 상세 페이지나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쪽에 입력이 잘 되어 있을 거니까 그걸 보고 조회를 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등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안전기준 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탭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생활용품 이제 안전기준 준수 쪽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제 자체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준수하고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방송통신기자재 한번 볼게요. 이게 전자파 인증이라 해가지고 인증 유형이랑은 조금 다른 페이지에서 조회를 해야 돼가지고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제품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까 그 전기용품으로 하나 등록을 하고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여기서는 방송통신기자재 쪽으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통신기자재도 뭐 잠정 인증, 적합 등록, 적합 인증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여기 전파 인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인증이구나 적합 인증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증번호를 넣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이번에 좀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이라는 페이지가 열릴 텐데 여기에서 여기는 좀 번거롭겠지만 다시 한번 조회를 해야 됩니다. 일단 필수 입력 사항인 요 그 기간을
그냥 편하게 5년 정도로 해가지고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인증번호만 넣고 나머지 칸 다 안 채우셔도 되니까 인증번호와 5년만 체크한 다음에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잘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증 구분이 적합 등록이에요.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지 적합 등록이네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요. 인증번호는 아까 잘 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상호는 이 뒤쪽에다 넣어주시고 인증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이라고 직접 이렇게 타이핑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칸 채우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네, 아까랑은 좀 다르게 바로 인증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한 단계 더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무슨 페이지지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은 어떤 인증 상태인지 잘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인증 상품의 대부분은 문제없이 등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이 인증을 잘 받은 제품이고 이 내용이 상세 페이지든 어디에든 잘 나와 있으면은 크게 문제 없이 판매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막 인증에 막 이렇게 어렵게 막 써 있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인증 받아야 되는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공급 업체들이 잘 인증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놓았을 거니까 그거를 보고 등록을 하시고 그걸 등록을 하실 때 한 번 더 조회를 해본다는 의미에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채널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묶음 배송 및 템플릿 활용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스토어 묶음 배송 관련된 내용을 같이 알아보려 하는데요. 저희가 상품을 등록할 때 묶음 배송이라는 항목에 이제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출고지가 상품마다 다 다를 거니까 가능으로 해서는 안 되고 불가능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내가 직접 출고하는 상품이 있어요. 일부 상품이 있어요. 또는 온채널의 공급 업체 확인을 해봤더니 공급 업체의 상품들이 모두 묶음 배송이 가능하대요. 확인이 됐어요. 하는 경우에는 묶음 배송을 가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능으로 바꾸려면은 그룹을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룹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그룹을 같은 그룹 선택한 그 상품들끼리는 묶음 그룹이 생성이 되면서 고객들이 이제 결제를 할 때 이 그룹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상품을 함께 구매를 하면은 배송비를 한 번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룹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면은 바로 선택하면 되겠지만 없으면은 여기 배송비 묶음 그룹 관리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어디 메뉴로 이동이 되냐면요. 상품 관리의 배송 정보 관리 메뉴로 이동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묶음 그룹 추가를 눌러서 제조사의 이름을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알아보기 편한 그 그룹명을 하나 작성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그룹명을 사용하고 사용 여부는 사용에 체크를 하고 계산 방식은 이 그룹 안에 여러 개의 상품을 넣을 거잖아요. 만약에 배송비가 다 똑같다면은 큰 걸로 하든 작은 걸로 하든 어떤 걸 부과하든지 이제 똑같겠지만 배송비가 만약에 다 다르다. 뭐 어떤 건 3,000원이고 어떤 건 4,000원이고 어떤 건 무료 배송이고 이렇게 다르다. 하다면은 이제 가장 작은 걸 기준으로 배송비 부과할 건지 가장 큰 걸 기준으로 부과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요. 제주도 도서상간 배송비는 이 업체에 맞는 배송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2권역으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3권역으로 제주도는 얼마, 도서상간은 얼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채널 상품이라면은 업체마다 다 작성이 되어 있을 거니까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추가 배송비이기 때문에 기본 배송비에 더해지는 배송비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룹을 저장을 해놓으면은 이 그룹 목록에 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면은 추후에 상품을 등록할 때 선택하는 페이지에 이렇게 노출이 될 거예요. 이걸 선택을 하시면은 이 A라는 상품, B라는 상품, C라는 상품 등등을 같이 가능으로 해서 같은 그룹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그 상품들은 묶음 배송 가능하도록 설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품을 등록하고 나서 보시면은 요 배송비 절약 상품 보기라는 버튼이 하나 새롭게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묶음 배송이 불가능하게 설정을 하셨으면은 이 버튼이 없을 건데 가능으로 해서 뭔가 그룹을 넣었으면은 보기 버튼이 생성이 될 거고요. 여길 들어가면은 같이 넣었던 그 상품들 있죠. 같이 선택했던 그룹을 선택했던 상품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다른 상품들과 함께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하단쯤에도 PC 버전 기준으로 하단 쪽에도 이렇게 배송비 절약 상품이라 해가지고 같이 노출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나 살 거 또 다른 필요한 게 있진 않을까 하면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서 구매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될 수 있게끔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해서 많이 노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묶음 배송은 설정하는 방법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템플릿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상품을 등록하는 페이지에서 한번 볼게요. 상품을 등록하다 보면은 아마 보셨겠지만 카테고리 옆쪽에 이런 템플릿 추가라는 버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옆에도 템플릿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배송 부분 옆에도 템플릿 추가가 있고 AS 특이사항 쪽에도 템플릿 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혜택 쪽에 이벤트 쪽에도 뭔가를 입력하고 템플릿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여러 이제 항목 중에서 템플릿 추가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템플릿은 말 그대로 뭔가 자주 사용하는 정보를 저장을 해놨다가 그때그때 이렇게 꺼내서 쓰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벤트 템플릿에서 매번 그때마다 내가 뭐 쿠폰 줍니다, 뭐 포인트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글자로 쓰려면은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템플릿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거를 저장을 해놓고 선택하면은 바로 불러오기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배송도 내가 자주 사용하는 뭔가 템플릿이 있다 하면은 이거를 그대로 선택하면은 배송비라든지 도서상관 배송비, 반품 교환 택배비 이런 것들을 쭉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은 상품을 등록할 때 추가를 해서 바로 저장을 할 수도 있지만 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의 상품 관리, 템플릿 관리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미리 등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송비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등록해 놓은 것처럼 이제 상품을 등록하다 보면 대부분 뭐 3,000원 배송비라든지 뭐 4,000원 배송비, 2,500원 배송비, 2,750원 배송비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미리 등록을 해 놓는 겁니다. 템플릿 명에다가 뭐 4,000원 유료 이렇게 쓰고 묶음 배송은 아마 불가능하겠죠. 그렇고 배송비가 4,000원이고 배송 제주 도서관은 보통 뭐 얼마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쓰고 기본 반품 택배사 지나서 이제 편도 배송비 4,000원, 왕복 배송비 8,000원 하고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후에 4,000원짜리 배송비 상품을 등록한다 라면은 여기에서 바로 4,000원짜리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 정보들이 다 그대로 채워질 거예요.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등록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해가지고 등록을 해놓으면은 저장이 되니까 나중에 상품을 등록할 때 템플릿에서 바로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AS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 전화번호와
안내 문구를 작성해서 등록을 해놓으면은 그때그때 넣지 않아도 바로 등록할 수가 있겠고요. 이벤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자주 쓰는 이벤트 문구 있으면은 저장해 놓으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템플릿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활용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채널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조회 항목 설정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조회 항목 설정이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우선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주문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판매 관리의 발주 발송 관리, 발주 확인, 발송 관리 이쪽 메뉴에서 신규 주문이나 발주 확인 완료된 주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신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아래 하단에 이제 주문자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상품명이나 옵션이나 수량이나 등등을 확인해서 이제 온채널에 발주를 처리하게 될 텐데 이 주문건 정보가 아무것도 처음에 설정을 안 해 놓으시면은 아마 좀 뒤죽박죽 순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조회 항목 설정이라는 거를 통해서 제가 보기 편한 그런 순서대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 순서가 처음에는 안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회되는 항목들의 순서를 설정하는 게 바로 조회 항목 설정이라는 기능인데요. 방금 보여드린 메뉴에서 하단에서 우측을 보시면은 조회 항목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가 뜰 건데요. 좌측에는 이제 이런 목록들이 있는데 이 목록들을 추가를 하거나 빼고 싶은 건 삭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가 가능하고요. 요 그리드 노출 목록 쪽에서 내가 실제로 보고 싶은 그 순서대로 설정이 가능하답니다. 일단 온채널에 발주하는 거를 한번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상품 발주하는 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판매자 상품 코드가 일단 있어야지 이 코드 번호로 검색해가지고 상품을 찾겠죠. 상품 찾아서 일단 상품명이랑 옵션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명과 옵션 정보, 그리고 옵션을 어떤 걸 했고 그 옵션을 몇 개를 했는지 수량까지 한번 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체크를 했으면은 이제 그 밑에는 수취인명, 수취인 연락처 1번, 2번, 그리고 우편번호, 배송지, 배송 메시지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넣게 되겠죠. 다시 한번 온채널 발주하는 페이지를 보자면은 여기서 옵션을 선택해서 수량 몇 개인지 넣고 받는 사람 전화번호 1번, 2번, 우편번호, 배송지, 배송 메시지까지 순서대로 이제 아까 봤던 요 팝업창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뭐 배송 방법, 택배사, 송장번호 이거는 추후에 발송 처리를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이 배송 방법, 택배사, 송장번호 같이 놓으시고요. 그 밑에 것들은 이제 보기 편한 순서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유입 경로가 나는 궁금하다, 아니면은 나는 해외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해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그 다음에 보였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정산 예정 금액, 이 예정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 또는 수취인 기준이 아니라 구매자 이름과 구매자 연락처도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넣고 이 사람이 얼마나 3개월 동안 구매했는지, 6개월 동안, 1년 동안 얼마나 했는지도 궁금하다 넣으시고요. 필요 없는 거는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 있는 것만 이제 잘 세팅을 해가지고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내가 설정한 순서대로 이 항목들이 노출이 될 거니까 나중에 주문을 처리할 때 이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조회 항목 설정을 해두시면은 아마 업무 처리할 때 훨씬 편하게 처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조회 항목 설정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드래그를 해서 놓는다거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요 화살표로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씩 세팅을 좀 해야 돼가지고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들, 말씀드린 항목들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코드나 상품 번호나 상품 코드나 상품명, 옵션, 수량, 수취인 정보
배송지, 배송 메시지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보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구매자명과 구매자 연락처를 수취인명이랑 수취인 연락처랑 헷갈려가지고 잘못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구매자랑 수취인이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구매는 뭐 내가 했는데 수취인은 엄마한테 보내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은근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자명이랑 연락처로 발주를 넣으시면 안 되고요. 수취인 정보로 항상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요 두 항목이 있어서 한번 혹시 몰라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추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 묶음번호도 같이 이제 상단에 노출을 시키는 거를 권장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체크한 두 개의 주문건, 요 두 가지의 주문건이 같은 고객이 같은 주소로 주문을 넣은 겁니다. 근데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게 배송비 유형에 유료로 두 개 다 써 있고 배송비 합계가 2,500, 2,500 선결제 써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고객 분명히 같은 주소인데 왜 2,500원을 두 번을 결제했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선결제라고 두 번 써 있어서 아마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양심적인 그런 판매자님들은 2,500원 하나를 어떻게 환불을 해줘야 되나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송비가 이렇게 좀 헷갈리게 써 있지만 이럴 때 확인을 하시는 게 배송비 묶음번호이거든요. 지금 배송비 묶음번호의 숫자가 동일합니다. 이 두 건이. 동일하면은 이 분은 배송비 결제를 한 번 했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도 마찬가지겠죠? 이 고객도 다른 정보 다 똑같은데 혹시 배송비 두 번 결제한 거 아니야? 헷갈릴 때는 배송비 묶음번호가 동일한지 다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동일하다면은 한 번만 결제한 거고 다르다면은 두 번을 결제한 거니까 그거는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래서 배송비 묶음번호도 같이 조약목 설정을 하실 때 이제 잘 보이는 이런 배송비 유형이랑 이런 쪽에서 같이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송기한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발송기한은 보통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으로 되어 있을 텐데 발송기한을 넘기면은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발송기한도 함께 체크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항목을 좀 잘 세팅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조약목 설정하는 데에는 문제 없이 이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조약목 설정 반드시 체크해서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채널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문의 리뷰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의 리뷰 관리 페이지에서 일단 문의 관리와 고객 문의 관리 두 가지 메뉴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문의 관리는 이거는 이제 상품에서 Q&A라 해가지고 상품 관련된 Q&A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쪽이 문의 관리 메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구매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구매를 안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뭔가 상품에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면은 이쪽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판매자님이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달아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고객 문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네이버 페이 결제 창에서 이제 이 판매자한테 문의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판매자에게 문의하기를 눌렀을 때 문의 유형이 어떤 거고 제목이 어떤 거고 내용이 어떤 거고 이렇게 해서 남기게 되면은 판매자의 판매자 입장으로 봤을 때 고객 문의 관리 이쪽에 노출이 된답니다. 지금은 미답변 상태가 없어서 조회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전에 처리했던 것들을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제목을 한번 클릭하면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구매를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문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문의 내용을 보고 판매자가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지난번 알아봤던 그 템플릿처럼 이제 각 유형에 맞는 템플릿을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마 문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너무 다양해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주 답변을 하게 되는 그런 답변이 있다면은 미리 저장을 해놓고 사용도 가능하시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굳이 나는 문의에서는 템플릿 사용하지 않겠다 하시면은
선택 안 함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답변을 달아주셔도 된답니다. 어쨌든 문의와 고객 문의는 들어오게 되면은 최대한 빠르게 답변 처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리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자가 단 리뷰를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려면은 리뷰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판매자 답글도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리뷰가 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고 혜택도 같이 지급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일일이 달아주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그냥 전체를 체크해서 답글 작성을 한꺼번에 일괄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 리뷰에 대한 답글 관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베스트 리뷰 선정 혜택 지급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 리뷰에 대해서 베스트 리뷰를 선정을 하게 되면은 추후에 상품 페이지에서 스토어 픽으로 해서 뭔가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이 판매자가 선정한 베스트 리뷰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리뷰가 상단에 노출이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정을 하면서 혜택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쿠폰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포인트나 쿠폰 같은 거를 좀 혜택으로 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쪽에서 설정해서 적용을 하시면은 이 구매자에게 리뷰 단 거에 대한 뭔가 보답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기능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그 외에도 리뷰 이벤트라 해가지고 특정 기간 동안에 어떤 이벤트를 해서 뭔가 기간 설정하고 발표일을 선택하고 내가 선정할 리뷰 수는 몇 개다 그리고 포인트는 얼마를 줄 거다 해가지고 리뷰 이벤트를 진행도 가능하답니다. 리뷰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요런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 상품 페이지에 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할 거고 발표일은 이때입니다. 이거는 다 이제 제가 선택을 한 내용대로 노출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명을 몇 명을 뽑아가지고 2,000원 포인트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기간이 끝나면은 발표일 전까지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런 이벤트도 가능하니까 처음에 리뷰가 별로 없다면은 요 리뷰 이벤트 기능을 잘 활용해가지고 선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리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뭐 없지만 포인트 혜택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명한테 내가 2,000원을 주겠다 하게 되면은 10명 곱하기 2,000원에서 2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죠. 근데 이 2만 원을 이제 결국에는 판매자님이 선정을 하는 거고 이 2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예산을 써서 이제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 2만 원만큼의 충전금이 필요하답니다. 충전금은 나중에 충전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산 대금을 충전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아마 정산 대금을 보통은 판매자님의 계좌로 직접 들어가게끔 설정을 해 놓으셨으니까 충전금이 만약에 없다면은 충전하기를 통해서 이 금액 이상만큼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지 리뷰 이벤트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은 아마 등록할 때는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리뷰 수를 10명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리뷰를 단 사람이 5명밖에 없네요. 5명 다 선정을 해도 10명이 안 되는데 어떡하나요?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응모 현황에 따라서 더 많거나 적게 선정을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지속이 된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응모가 안 됐는데 10명을 다 선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로 알고 꼭 10명을 맞추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와 리뷰 관리 쪽은 이제 문의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해주시는 거, 그리고 리뷰 관리 쪽에서는 리뷰를 보고 답글을 달 수 있고, 그리고 베스트 리뷰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리뷰 이벤트는 특정 기간 동안에 이벤트를 설정해서 실제 그 사람들, 내가 선정한 사람들한테 포인트 혜택을 주는 거,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